이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31번입니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All we imagine as light. 하얄 카파디아 감독의 영화고요. 한 영화제에서 신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영화들. 영화 보자마자 떠오른 이게 어떤 종류의 영화였지? 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했습니다. 근대화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걸 입증하는 근대국가 영화. 그 이후 근대 국민의 삶이 제대로 전개해 드리려는 걸 예측하게 하는 영화. 그러니까 인도라는 근대 국가와 인도를 대표하는 대도시 뭄바이의 모습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인도인들 거의 모두 하나같이 이제 근대 이념에 내재한 한계와 모순까지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가기 시작하리라고 믿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근대화가 됐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영화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990년대부터 한국, 2000년대부터 중국, 2010년대부터 베트남을 근대 국가라고 본격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인도를 근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지도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가 그 무슨 문제할 때 이름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죠. 이제부터 이제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근대 국가로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인 독립보다 더 훨씬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국민 개개인이 그 독립 주체적인 자아의식의 존재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따라 윤리 도덕적인 책임 의식으로 행동하는 행정자가 돼. 어, 이렇게 돼서 근대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근대 국가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이제 근대 국가가 되는 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성들이 나와요. 요리사나 간호사라는 근대적인 직업을 가진 3세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약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재현한 이 영화의 서사가 설득력이 있는 건 압축적인 근대화의 대도시 뭄바이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의 주체적 삶을 그려내는 팔근대 시대를 위한 미래상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All we imagine as light. 이란 영화의 제목처럼 빛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계몽이란 단어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근대 미개한 세상에 근대적인 계몽의 빛, 인라이트먼트죠. 라이트가 여기 빛이 있죠, 빛. 그죠? 이 인라이트먼트란 단어 자체가 라이트를 이게 동사형이죠. 명사형. 동사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갖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져다 주겠다는 식민 제국주의적인 우열의 지배적 사고방식도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뚜렷하게 드러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에 포함될 게 누구냐면 한근대적인 빛도 있겠죠. 그걸 반영하고 재현하겠다는 하얄 카파디아 감독의 의지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누가의 남자친구 시아즈가 고백하듯 고향에서 저녁은 축구를 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인데 정근대적이죠. 뭄바이에서는 저녁에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정신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인도 근대화의 극심한 혼란이죠. 저녁에 쉬는 것도 없어요. 혼란 속에서도 현실을 초월한 사랑의 생각이 가끔 버겁다고 고백을 하죠. 서로 연인들이.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없는 바다 같다고 확신하게 하는
아누가 여성의 사랑이 시아즈 영혼의 구원이 되듯 그 선진국의 정치적 페미니즘이 완수하지 못한 거죠. 뭐냐면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 중심 공동체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문제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게 근대화라 그러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이만 있을 수 있잖아요. 변화가. 근데 탈근대로제의 혁명적 비약도 따로 또 같이 수행해낼 수 있다는 거. 서양에서는 여성들이 주도해서 여성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면 이 영화의 여성 1세대는 요리사 파르파티인데 이 사람은 우리 손으로 일으킨 도시락고요라는 신념과 함께 신자유주의 자본에 저항하는 선택지를 몰라요. 그래서 노동자 조합 정치운동에 참여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을 쫓겨나요. 철거돼 갖고.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귀향하는 소극적인 조항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시도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패배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도시 뭄바이에 갇힌 이 영화의 전반부의 서사가 갑자기 확 어떻게 바뀌냐면 딱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딱 지나면서 완행버스 여행의 차창 창면으로 시작하는 후반부의 서사. 그러니까 지방의 경치죠. 로 관객에게도 휴가인 듯한 자유와 해방감을 제공하게 하는 기반. 그게 지방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전근대 부모의 답답한 고향과 다르게 신세대의 일탈 행위도 포용하는 귀중한 발판이 되는 장소를 제공을 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1세대의 저, 하르파티의 노력이요. 2세대 간호사가 프라바인데 이 사람은 현재 인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듯 재현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 전반부에서는 중매 결혼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관습을 지키려 하면서 독일에 간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며 근대 사회에 갇힌 내 희망은 물건이 가득한 관인 듯 하지만 이웃에 있는 따뜻한 빛 같은 프라바의 존재를 희망으로 본다고 시작품으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파견 의사, 캔도어의 얼음을 겪은 파견 의사가 새로운 사랑으로 오는데도 이런 진지한 사랑의 기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를 해요. 그럼에도 음, 주류 힌두교와 비주류 이슬람교의 간극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남자는 이슬람교 사람이니까 3세대 간호사 아누가의 자유연애 이념을 부정하진 않아요. 포용해줘요. 그러니까 프라바의 이런 개방적인 마음가짐이 앞에 있었던 자기의 그 전근대 사고 체계에 사로잡힌 자신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해요. 해서 영화의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독일하고 연결된 바다겠죠. 거기서부터 익사 직전의 상태로 나타난 남자의 생명을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과정을 통해서 살려냄으로써 자신의 일방적인 순애보호에 작별을 구할 수 있는 용기,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길을 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끝나요. 필자가 보기에 이 영화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물론 인도의 국내 관객에게는 가장 호소력이 있을 점 같은데 미래 3세대 안우가의 서사가 다소 환상적이라는 거죠. 사랑 얘기가 환상적으로 자꾸 표현이 돼요. 그녀의 자유연애가 인도의 미래의 희망 같아 보인단 말이죠. 아직 지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은 힌두 신상들이 조각된 동굴에 같이 새겨진 누구누구 forever 등 연인들의 사랑의 낙서들처럼 인도의 리얼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거 환상이 아니라는 거야. 2세대 프라바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제도의 운명을 수용하고 제도를 운명처럼 수용하고 그래서 안우가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뭐 해야 되지 않겠어? 결혼 부모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미래상을 먼 곳의 남편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데 안우가의 연애는 단순히 근대의 낭만적 사랑의 이념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여성 주도적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개척하려 한다는 점에서 밝은색 시대를 위한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탈근대적 환상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와 있는 현실이죠. 환상 같지만 이미 와 있는 현실. 그다음에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근대적인 현실 같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가버린 환각. 이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의 제목. 의. 그러니까 그게 두 개 합쳐져 있잖아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죠. 모든 것의 제목의 하얄 카파디아 감독의 이 영화에 잘 버무려 있습니다. 이 영화의 타이틀이 등장하기 전에, 영화 제목이 딱 등장하기 전에 압도적인 근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인도 대도시 뭄바이의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소개를 해요. 다큐멘터리 장르로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처음에 다큐멘터리 보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런 영향력, 그런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대상인 것처럼 보여요. 실험 대상인 듯한 여성 3인의 사례를 대표로 하여 그거를 이제 진짜 실사 영화 장르로 재현하는 그 장르 혼합이 이루어져 있죠. 그게 바로 이 감독의 전략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별 두 개를 주겠습니다.